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40대 초반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내년에 결혼을 합니다. 다행히 저 사는 동네 근처에 집을 얻어서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커서는 자매끼리 서로 의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 남편보다도 더 의지가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짧은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한 건 아니에요. 전 남편과는 꽤나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부부이고 가족이었지만 결혼 생활 내내 저는 남편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마음이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 엄마 돌아가신 일을 계기로 뭔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봤자 나만 골병든다는 사실과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왜 굳이 힘들게 참고 사나 하는 허무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저희 친정 그리고 저의 가족을 대하는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분이었는데 남편은 저와 친정엄마를 결혼 생활 내내 무시하고 깎아내리기 일쑤였죠. 매번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참고 또 참으며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엄마의 보험금을 놓고 욕심을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내려놓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은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너무나 속물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 아이를 같이 키우는 동지라고 생각하고 참고 살려고 한 그 마음까지 모조리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힘든 기억을 떠올려 사연을 보내자니 작년에 엄마 돌아가실 때가 기억에 유난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암이셨어요. 결혼 전에는 건강하셨는데 우리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난소암 진단받고 3년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제가 엄마에게 못해준 게 많은 것 같아서 눈물이 납니다.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요. 인생 짧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정은아, 엄마가 살아보니 참 덧없는 게 인생이고 짧디 짧은 게 인생이더라. 우리 딸은 엄마처럼 오늘 하고 싶은 거 다음으로 미루고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고 살아. 그래야 네 딸도 행복한 엄마 보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엄마가 너 힘들어도 말 안 하고 참고 사는 걸 왜 모르겠니? 아프면 다 소용없다.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엄마도 참, 내가 하고 싶은 거 지금 뭐 못하고 사나? 엄마는 아픈 와중에 무슨 내 걱정을 해. 엄마 빨리 털고 일어날 생각이나 해야지. 아마 엄마도 저 보면서 안타까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거예요. 살면서 엄마에게 부부 사이 좋은 모습만 보이고 살지 못했으니 엄마가 가시면서도 끝까지 저랑 외손녀 걱정만 하신 것 같네요. 결혼 생활 10여 년 동안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희도 남들처럼 그저 지지고 볶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왔죠. 그렇게 큰 다툼도 있었고 작은 기쁨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극단적인 문제는 없었기에 그럭저럭 참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단지 견딜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부부 사이라는 건 그저 큰 문제가 없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한쪽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야 알았습니다. 결국 관계란 서로의 존중과 배려가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한마디로 남편은 저에게 존중과 배려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편뿐 아니라 혼자 계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후 얼마 안 돼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에게 바라는 게 부쩍 많아지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미 우리 딸도 어느 정도 커서 육아도 수월했을 때인데 자꾸 합가를 강요하셔서 한동안 제가 어머니와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그때 남편과도 결혼 생활 중에 제일 많이 싸웠던 것 같네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 시어머니와 제가 그리 가까운 고부 사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건 많았지만 혼자 되신 모습이 우리 친정엄마 같기도 하고 엄마도 시어머니 한동안 힘드실 테니 잘해드리라는 당부를 저한테 자주 하셨기에 나름 노력했습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불편한 데는 없으신지 외로우실까봐 전화통화도 자주 하려고 하고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해드리려고 했어요. 가깝다는 이유로 친정보다 시댁에 더 자주 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때는 저를 한동안 홀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요. 글쎄 같이 살자고 하셨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잘해줘도 다 무슨 소용이니. 같이 살면 되는데 뭐 자꾸 챙기려고 들어. 나는 이제 자식이랑 같이 살아야 할 것 같구나. 내가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들 하나인데 혼자 뚝 떨어져서 살기에는 싫어. 너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 나한테 신경 쓰는 거 아니냐? 네 남편한테 조만간 같이 살자고 얘기나 해봐라. 이러시는데 저 속으로 얼마나 뜨악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 몸 불편한 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모실 생각이 추워도 없었어요. 게다가 좋은 사이도 아니고 결혼 전부터 저 홀어머니의 직장도 별 볼 일 없고 아들보다 못한 며느리라고 구박을 얼마나 받았는데요. 겨우 딸 하나 낳고 그 말씀은 덜한다 했는데 합가라니요. 전 죽어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너무 싫은 마음 감추고 좋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합가라니요. 집이 멀지도 않고 지척에 사는데요. 게다가 어머니 살림 이렇게나 많은데 저희 집이 더 좁잖아요. 한 집서 어머니랑 저랑 살면 불편할 거란 생각은 안 하세요? 저랑 어머니랑 안 맞는 부분도 많은데 이래저래 같이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머니. 대신 지금처럼 전화도 자주 하고 자주 갈게요. 저는 이런 문제는 제 의사를 명확하게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절의 뜻을 단호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거기서 바로 물러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이 틀리다면서 고집을 부리셨어요. 같이 살면 제가 더 좋을 거라는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같이 살면 내가 우리 치수도 봐주고 너 일하러 나가면 얼마나 좋아. 내가 집안일도 해줄 텐데 내가 힘들면 힘들지 네가 힘들 일은 없을 텐데 왜 싫다는 거니? 어찌 시어미가 같이 살자는 말에 고민도 안 해보고 싫다는 소리를 하는지 원 서운하구나. 계속 그러시길래 좋게 말해선 못 알아들으시겠다 싶어서 딱 잘라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서운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님이랑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냥 따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살게 되면 더 사이가 벌어질 것 같고 지금은 모시고 살 마음이 사실 없어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어른이라면 며느리가 마음이 불편하구나 이해하고 더는 조르지 않는 게 대부분 상식적인 어른들 반응일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같이 살기 싫다는 말을 듣고는 그 후로 삐치셔서는 전화도 없으시고 제 전화도 안 받으셨어요. 시댁에 가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하시길래 제가 문자로 화 많이 나셨냐고, 죄송하다고, 하지만 모시고 살면 더 안 좋을 것 같다고, 이해해 주시라고 좋게 문자 보내도 답도 없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지내시는 게 힘드셨겠지만 저는 솔직히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데 굳이 한 집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아마 그 일을 어머니가 남편에게 얘기한 듯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슬쩍슬쩍 자기 엄마를 모시고 싶어하는 눈치를 보였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좀 걱정돼. 우리 같이 사는 게 어떨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당신한테 넌지시 말했는데 단칼에 싫다고 했다며? 엄청 서운하셨대. 저는 이미 그 이야기가 나올 줄 알고 있었기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학가는 싫어. 가까이 사는데 뭐가 문제야? 자주 가서 돌봐드리면 되잖아.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더니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돌봐드리는 게 다르잖아.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 우리 엄마 아버지랑 헤어지시고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지셨어. 요즘에는 수면제도 드신다더라. 내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저는 그 말에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도 당신 어머니 걱정 안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 생활도 중요하잖아. 같이 사는 건 너무 부담돼. 그리고 우리 엄마는 아빠 진작에 돌아가시고 혼자 사신 지 10년이 넘으셨어. 혼자 계신 우리 엄마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당신 엄마는 혼자 되자마자 모시자고?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해? 아니면 우리 엄마처럼 아프시기를 해? 아픈 우리 엄마도 혼자 저리 계시는데 당신은 나한테 그런 말이 잘도 나오는구나? 저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저 하는 말을 들은 남편은 잠시 말이 없다가 그제야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여보, 내 돈이 많이 들어간 집인데 왜 내가 내 엄마를 모시는 걸 당신 허락까지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나 마음만 먹으면 굳이 당신 허락 안 받고 엄마 모시고 오면 그만이야. 내가 의견을 묻는 건 당신을 존중해서인데 적어도 고민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돈이 있어서 어머니를 어디 좋은 실버타운으로 모셔서 노후 즐기시라고 할 수도 없잖아. 남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우리 둘이 같이 살고 있는 집인데 그럼 이 집이 당신 수고만으로 마련한 집이라는 거야? 제가 발끈하니 뜨끔했는지 남편은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내가 번 돈으로 마련한 집이잖아. 어쨌든 엄마가 혼자 지내는 건 힘드시대. 고민이라도 해봐. 아니, 고민할 것도 없어. 당신 어머니 혼자 계신 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면 어디 비싼 실버타운이라도 입주시켜 드리던가. 나는 우리 친정엄마 병원 다니는 것도 도와드려야 하고 우리 지수도 신경 써야 하는데 어머니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남편이 저에게 결혼 7년 만에 마련한 우리 집에 들어간 돈을 운운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깊은 상처를 남았습니다. 아무튼 저의 반대로 학가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남편과 저 그리고 어머니와 저 사이가 더 나빠지는 계기가 된 건 사실입니다. 남편 말이 유독 상처였던 건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남편은 저렇게 결혼 내내 돈으로 치사하게 굴던 사람입니다. 제가 아이 낳고 나서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외벌이로 한동안 생활했는데요. 생활비도 잘 주지 않았거니와 저를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시어머니 합가 문제 의논하는데 우리 집에 자기 돈이 더 많이 들어갔으니 내 허락을 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만 봐도 딱 느낌 오시죠? 그래서 저도 아이 유치원 들어가자마자 다시 재취업해서 맞벌이로 생활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더 많이 보태고 경제적인 기여를 많이 했으니 자기 엄마 모시는 건 당연하다는 말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아마 대한민국 주부님들 남편에게 저런 말 들었다면 당장 이혼하자고 하실 분들 대부분일 겁니다. 생각해보면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어도 내가 잘난 게 없어도 좋다고 하던 사람이에요. 모자란 듯한 집안 며느리를 얻어야 시댁에 잘한다고 하던 어머니가 마음에 걸렸지만 남편은 결혼 초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종종 어머니에게 맞는 말도 했고 저 트집 잡으시는 어머니 대신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정말인 게요. 나중에는 제가 친정 챙기면 그렇게 꼴 보기 싫어하고 자기 엄마한테도 똑같이 해주라는 둥 제가 이러니 엄마가 저를 미워한다는 둥 속상한 소리를 하면서 자기 엄마 편에 서더라고요. 우리 엄마를 방문하면 시어머니 집에도 무조건 한번 가야 하고 우리 엄마 여행을 보내드리면
시어머니도 여행을 아니더라도 무조건 같은 금액으로 뭔가를 해드려야 하고요. 저는 남편의 이런 행동이 너무 계산적으로 느껴지고 그 자체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느냐고 남편에게 따졌더니 그 당시 남편이 이러더군요. 양과 똑같이 하는 게 당신 더 배려하는 일인데 그걸 몰라? 원래대로 하면 시집온 당신이 우리 집에 더 잘해야 하는 건데 내가 배려하는 거야. 나는 처가에서 덕볼 게 없는데도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잖아. 근데 뭐가 불만이야? 오히려 계산적인 행동이 저를 배려하는 거라고 주장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그 말에도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처가에 살갑게 자라는 사이와는 거리가 멀지만 저런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니 저 서운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모습은 물론 각자 부모에게 각자 알아서 잘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며느리는 시댁에 잘하고 남편은 처가에 잘하면 그게 또 서로 고맙고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부부가 더 좋은 마음으로 서로 잘하게 되는 순환 구조인데 남편의 행동은 제 바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남편이 악착같이 계산적으로 양가에 저러니 처음에 시댁에 잘하려고 했던 제 순수한 마음이 더 사라졌다고 하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도 남편이 딱 하는 만큼만 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말씀드렸듯이 시어머니와 제가 갈등이 크다고 할 수는 없어도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보니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졌어요.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단 그 상대가 누구든 받은 만큼 감사히 생각하고 갚는 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기브앤테이크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주는 것 없이 받는 것만 익숙한 분이셨습니다. 예를 들면 쪼잔할 수도 있지만 우리 엄마는 무슨 대이니 복날이니 하면 별의별 의미 다 부여하시면서 저랑 우리 딸 먹으라고 용돈도 챙겨주시고 동생도 조카 옷 사주라며 분기마다 돈도 보내고 합니다. 외식해도 우리 엄마가 저 모르게 먼저 계산하신 적도 많아요. 게다가 뭐 사실 때 꼭 우리 쓰라고 꼭 같이 사서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다 퍼주려고만 하는 친정엄마와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었어요. 무슨 날만 되면 저에게 무슨 날인데 용돈 안 주냐는 둥 바라기만 하셨습니다. 우리만 여행 가고 시부모는 보이지도 않냐며 서운해하셨고요. 시가에 가도 밥은 너네가 당연히 사는 거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물론 명절이나 생신, 어버이날은 양가 모두 당연히 챙겨드리죠. 친정어머니는 제가 용돈 드리면 너네가 무슨 돈이 있어. 엄마 챙겨줄 필요 없어. 너네만 잘 살면 그만이다. 이러시는데 시어머니는 꼭 자식 며느리가 드리는 용돈을 받아도 돈을 봉투에서 꺼내 일일이 다 세어보시며 이런 말을 던지셨습니다. 너넨 둘이 버는데도 부모한테 이거밖에 못 줘? 남의 자식 얘기 들으면 명절에 돈 백은 많은 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금액이 짝수가 뭐야? 다음부터는 13579 꼭 홀수로 챙겨 넣어. 이런 식으로 핀잔만 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어지곤 했어요. 받을 생각만 잔뜩 하고 계셨던 시어머니는 결혼한 이후 줄곧 바라기만 바라시고 친정엄마는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자꾸 저 챙겨주니 엄마나 동생에게 미안하고 나중에는 그냥 시댁에는 저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받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만저만하게 살았다면 아마 제가 이혼까지는 마음 먹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긴 건 친정엄마가 투병 생활을 하면서였습니다. 그 전에 가졌던 마음과는 비교도 안 되게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함과 미움이 깊었달까요? 엄마는 암 선고 받기 전에도 아픈 곳이 유난히 많으시긴 했어요. 그러면서도 본인 살림 건사하시고 경제활동까지 하시던 분입니다. 엄마가 작게 수혜공방을 하세요. 오래전에 5평짜리 상가 분양받아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운영하시며 단골 장사하세요.
그걸로 저랑 동생 다 키우셨고요. 그래도 대출 같은 거 없고 엄마 아빠로 집 있고 노후 준비 해놓으셨으니 자식들에게 짐은 안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이제야 인생을 조금 여유롭게 즐기시려던 참이었어요. 손주도 보시고 하고 싶던 일들도 시작하려던 차에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으셨죠. 엄마도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저와 동생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했어요. 의연한 엄마를 봐서라도 애써 마음을 다잡아보려 했지만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엄마 암은 초기도 아니었고 3기가 넘어가는 병기라 병원에서도 수술하기 전 항암을 해야 한다고 했고 엄마 체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랑 동생은 일단 엄마를 살려야 한다는데 합심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도 엄마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반응에 사뭇 기분이 나빴습니다. 남편은 괜찮으신지 앞으로 치료 계획이 어떤지 묻기보다는 보험부터 따져 묻더군요. 암 치료하는데 돈이 가장 중요하다면서요. 제가 엄마의 상태를 이야기하며 눈물을 참고 말했을 때 남편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근데 말이야. 장모님 보험은 들어두셨어? 왜 그 암보험 말이야? 들어두신 거 있지? 순간 너무 당황해서 대답을 못했어요. 남편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암 치료하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드는데 혹시 보험 안 들어놓으셨으면 우리 돈이 거덜날 수도 있는 거잖아. 암이 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병도 아니고 솔직히 내 입장에선 치료비가 걱정돼서 그래. 저는 남편 말이 끝나자마자 울컥하는 마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야? 엄마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데 돈 얘기는 하고 있을 상황이냐고. 남편은 저의 반응에 당황한 듯 말을 더듬으며 답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잖아. 암 치료하는데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 나중에 우리가 그 비용을 어떻게 할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화낼 일이 아니라니까.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엉엉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당신 돈 쓸 일 앞으로 절대 없으니까. 남편은 뭐라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엄마가 투병하는 동안 남편은 내내 병원비 걱정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실망과 분노를 느꼈지만 참으려고 했었어요. 엄마가 먼저니까요. 그런데 한 번은 남편이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여보, 보험으로 지원 안 되는 비급여 약들은 구제하지 마. 그런 약은 한 번 맞을 때 몇백이라며. 돈 써봤자 완치되는 것도 아닌데 허튼 돈은 쓰지 말라는 거야. 엄마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남편은 그저 돈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남편과 이혼 결심을 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는요. 저에게 엄마 재산 미리 정리하라는 선 넘는 말도 하셨습니다. 예, 엄미야. 미리 네 엄마 보험이나 재산은 정리해둬라.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면 경황 없어서 못해. 너 동생이랑 나눌 거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절대 손해보지 말고 똑똑하게 나눠야 한다. 알지? 돌아가시지도 않은 우리 엄마 재산을 캐묻고 동생이랑 똑같이 나눠 가지라는 말도 하신 양반이에요. 그때 이미 저는 두 사람에게 정남이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한동안 동생과 함께 엄마의 치료에만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선왕암하고 수술을 한 뒤 방사선 치료와 몇 번의 항암 치료 사이클을 거치며 엄마의 상태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를 반복했어요.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는 작은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암은 정말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마지막 항암 치료를 마치고 나서 1년 동안은 엄마의 상태가 꽤 괜찮아 보였어요.
저희는 그저 기적처럼 나아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이된 암으로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동생은 엄마 말기암 진단에 그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걱정이 더 크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엄마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엄마는 괜찮아. 이러다가도 나아질 수도 있잖니. 저는 눈물이 고여 차오르는 걸 참으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아픈 엄마가 힘들지 우리가 뭐가 힘들어. 엄마만 나아지면 돼. 지금 엄마 괜찮아지고 있는 거 느끼지? 그러니까 우리 걱정은 말고 엄마 생각만 하자. 엄마는 살짝 웃으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앞으로 너 인생 살아가야 하는데 엄마가 아픈 바람에 침이 된 것 같아 미안하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우리한테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데. 힘들어도 괜찮아. 엄마만 옆에 있으면 돼.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래도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그게 제일 큰 바람이야. 그날 밤 엄마의 손을 잡고 있던 그 감촉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는 항상 저에게 인생은 짧으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이자 가르침이었죠. 하지만 엄마도 3년 가까이 암과 싸우며 점점 지쳐가셨습니다. 온갖 치료를 견디며 노력하셨지만 결국 병은 이겨낼 수 없었고 엄마는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엄마 돌아가실 때 저랑 동생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맛봤습니다. 엄마 인생이 너무 가여워서 울었어요. 힘들게 투병하시던 엄마를 더 이상 고통 속에 두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막상 엄마가 떠나고 나니 그 빈자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가왔어요. 엄마 장례를 치르고 이런저런 사후 정리를 하는 동안 충분히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현실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건 엄마가 생각보다 저와 동생을 위해 정말 많은 준비를 해두셨다는 거였습니다. 엄마는 평소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돌아가신 후에도 자식들에게 빚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큰 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재산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후에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이 꽤나 큰 금액이었어요. 그 돈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는데 엄마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다는 생각에 감사함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엄마가 돌아가신 후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장례를 치르고 슬픔 속에 있는데 남편이 위로랍시고 개소리를 하더군요. 여보, 당신은 장모님께 자식으로 할 만큼 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볼 땐 장모님도 결국 자식들 생각해서 병원비 더 들기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 그 상태고 계속 살아계셨어 봐라. 그나마 있는 재산도 다 병원비로 들어가고 당신이랑 처제한테 남겨줄 돈도 없었을 거 아니야.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기막혀서 되묻는 저에게 남편은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병원비 계속 나가는 거 장모님도 알고 계셨을 거 아니야. 자식들 부담 덜어주려고 돌아가신 거겠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거야? 나한테는 병원비 더 들기 전에 엄마 잘 죽었다는 말로 들리거든?
남편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현실적으로 말한 거야. 하지만 남편의 그 말이 제 이혼 결심에 쐐기를 박아주더군요. 당신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래?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투병하다가 돌아가신지 다 봤잖아. 생전에 엄마가 베풀어 주시는 거 다 받아놓고 그딴 말이 나와?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저는 남편에게 분노를 쏟아냈고 주변 정리가 되는 대로 이 인간과 반드시 이혼하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구실은 남편 놈이 알아서 만들어주더군요. 상속 절차가 모두 끝난 후 남편이 드디어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슬쩍 저에게 엄마의 보험금 수령액을 묻더니만 그 이후 며칠 동안 계속 휘죽거리면서 집안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분이 좋은가 보다 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집 팔아서 그걸로 노후자금 하세요. 내가 조만간 돈이 좀 생길 것 같거든? 그 돈으로 엄마 호화 실버타운에 입주하게 해줄게.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의 계획이 밝혀졌어요. 남편이 말하는 그 돈이 다름 아닌 우리 엄마가 남긴 보험금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여보, 장모님이 남기신 보험금 말이야. 처제랑 나눠도 3억이라며? 그 돈으로 우리 엄마 실버타운에 보내드리면 어떨까? 아마 고급 실버타운에 가시면 당신이나 나한테 합가져는 소리도 안 하실 거야. 어때? 당신한테도 좋은 일이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네가 네 무덤을 스스로 파는구나 싶었죠. 한 번에 알겠다고 하면 재미없으니 조금의 밀당을 했습니다. 글쎄? 어머니 보내려면 당신 돈으로 알아서 해. 내가 왜 우리 엄마 보험금으로 어머니 실버타운 보증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남편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니, 그게 다 가족을 위한 거잖아. 엄마는 혼자 외롭지 않게 노년 보내시니 좋고 합가 얘기 안 하실 테니 결국엔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니까. 저는 이미 이혼할 마음을 굳혔기에 더 이상 남편과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담담한 척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당신 말대로 최고급 실버타운으로 알아볼게. 비용에 맞는 곳으로 찾아보자고. 남편은 제가 순순히 동의하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저는 이혼 준비야 어머니가 지내실 실버타운인지 뭔지를 수준에 맞는 곳으로 알아보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엄마를 위한 실버타운 입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엄마가 남긴 보험금으로 쓰려 했다는 사실은 생각할수록 열받더군요. 그동안의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어 가슴이 찢어질 듯 했어요. 속으로 외쳤습니다. 네 엄마 실버타운 입주하시는 날이 우리 이혼하는 날이다. 라고요. 남편에게는 내가 비용을 대는 거니 직접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인터넷에 나오는 몇 억짜리 보증금에 월세도 몇백씩 하는 고급 실버타운을 기대하고 있더군요. 남편은 마치 그 돈이 이미 자기 것인 양 신이 나 있었고 시어머니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정작 저는 그 시간에 실버타운이 아닌 이혼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엄마에게 들어가는 병원비 아까워할 때부터 사실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스스로 자기 무덤 판 셈이었달까요? 저는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았던 시간이 아까웠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알아보는 실버타운이 어디냐며 조바심을 내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걱정 마. 내가 어머니 혼자 지내셔도 절대 외롭지 않을 곳으로 잘 알아보고 있으니까. 어머니 집 이사 날짜 맞춰서 입주하게 준비할 테니 어머님께도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전해드려. 그럼 나는 당신만 믿고 있을게? 나 사실 바빴는데. 당신이 다 알아서 해주니 잘 됐네. 당신도 장모님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우리 엄마한테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가 봐? 거봐. 원래 시댁이 더 잘하는 게 맞아. 남편이 하는 말에 육지기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걸 간신히 참았네요. 사실 어머니가 입주할 실버타운을 알아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저는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죠. 변호사와 상의해 이혼할 때 남편에게 분할해줄 재산을 계산해 그 비용으로 미리 실버타운 계약을 했어요.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실버타운 입주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이 결혼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초에 남편과 조용히 협의 이혼할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일 중 부당한 대우나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를 차곡차곡 변호사에게 제출 후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난 시점에 어머니가 원한 실버타운 입주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집은 이미 정리된 뒤였고 우리 집에 며칠간 계시며 실버타운 입주를 준비하고 계신 참이었습니다. 예, 대체 어떻길래 꽁꽁 숨겨두고 오늘까지 비밀로 하는 거니? 내가 지낼 곳인데 미리 알아야지. 뭐 암튼 네가 좋은 곳으로 했다니까 일단 믿어보마. 돈 문제는 네가 전부 처리한 거 맞지? 네, 어머니. 걱정하실 거 없어요. 지내실 곳도 어머니한테 아주 딱 맞는 곳으로 골랐으니까 아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는 어머니 얼굴은 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짐 다 실었는데 출발하면 되지? 서울이면 여기서 1시간 거리고 그리 멀지도 않네. 두 사람은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제가 알아본 곳으로 두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차가 서울 변두리로 접어들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짓더군요. 아마 그들은 고급 실버타운이 강남 한복판에 있을 줄은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향한 곳은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죠. 남편의 표정에서 점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일부러 밝게 말했습니다. 자, 다 왔네. 두 사람 이제 내려요. 여기 당신 어머니가 지낼 곳이야. 내가 말했잖아. 당신네 수준에 딱 맞는 곳으로 알아봤다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순간 멍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고 시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맞는 거니? 이게 그 실버타운이라는 곳이야? 남편은 얼굴이 붉어지더니 저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대체 어디야? 이건 실버타운이 아니라 거의 고시원 수준의 양로원 아니야? 남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 수준에 맞는 실버타운을 알아본다고 했잖아. 당신 어머니 수준에 딱 맞는 곳이 바로 여기야. 이제 어머니 모시고 잘 지내봐. 어때? 시설 마음에 들지? 사실 제가 알아본 곳은 노인 요양시설이긴 했지만 실버타운이라고 할 수 없는 거의 고시원이나 다름없는 저렴한 곳이었어요. 그러니 남편 놈이 눈이 뒤집어지며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당신 미쳤어? 감히 우리 엄마를 이런 곳에서 지내게 하겠다고? 당장 내가 다시 알아볼 테니 장모님 보험금이나 내놔. 보험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 안 미쳤으니까 당신한테 보험금 안 준 거야. 우리 엄마 보험금으로 당신 어머니 실버타운 입주시키자는 게 정상이냐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이야말로 정신 차려. 그 말과 함께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둔 이혼 소장을 꺼내서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소장이 남편 손에 닿는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손까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한테는 전부 다 알아서 하겠다더니 이렇게 한 방 먹이려고 속셈을 꾸민 거였어? 우리 엄마는 집까지 정리했단 말이야. 이건 엄연히 사기라고. 근데 뭐? 이혼? 내가 이혼 청구해도 모자랄 판이야. 이혼은 뭐 쉬운 줄 알아? 어디 해볼 테면 해봐. 남편 놈은 누가 불리한지 유리한지 판단을 못하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때 어머니는 분을 못 참고 싸우는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서시더니만 제가 아닌 남편 뺨을 날렸습니다. 뒤늦게라도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셨나 했는데요. 어머니 하는 말에 그럼 그렇지 했네요. 야 이놈아, 너만 믿으라며. 엄마가 그랬지. 마누라 믿지 말고 그 돈 네 수중에 가지고 있으라고. 아이고, 나는 이제 어쩌면 좋니? 어쩌면 좋아. 어머니는 충격으로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뺨을 부여잡고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더군요. 저는 이 난리 속에서 시모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위로는커녕 재산부터 챙기라고 하셨을 때부터 저는 이미 이혼 결심했어요. 혹시 아세요? 어머니 아들이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뭐라고 했는지 말이에요? 글쎄 우리 엄마한테 돈 더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셔서 잘 됐다고 한 인간이에요. 어떻게 감히 며느리가 상속받은 보험금을 당당하게 쓸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어머니랑 어머니 아들은 딱 그 정도 수준 사람들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아무 말도 못하셨고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며느리 사표 내고 이혼할 테니 이제 아들이랑 둘이서 오손도손 사세요. 더 이상 저에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당신도 나 붙잡을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당신 엄마랑 앞으로 잘 살 궁리나 해. 이혼소장 가면 법원에 답변서 꼭 내라. 조정기일이 안 오면 재산이고 뭐고 전부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잘 생각해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한 방 먹인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부터 챙기느라 저를 붙잡지도 않더라고요. 저야 좋았지만요. 그 후 저는 집을 전부 정리하고 생전 친정엄마 살던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아마 남편이 자기 엄마와 와서 지낼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집은 공동명이라 남편 혼자 처분 못하니 이혼 소송하면서 정리할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이요? 그날 이후 뻔히 보이지 않나요? 저에게 싹싹 빌며 잘하겠다고 용서 빌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저를 회유하려고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한 후였죠. 소장을 받고 나서야 제가 기선제압을 위해 연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싹싹 빌더군요. 하지만 이미 저는 오래전부터 이혼을 준비해왔던 터라 남편의 그 가식적인 모습이 전혀 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 후 저는 아이를 데리고 여동생과 살다가 지금은 동생 결혼 후에 지척에 살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과연 전 남편 놈은 자기가 이혼당한 이유를 알고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했다면서도 늘 자기 합리화를 하려 했던 그 인간, 넌덜머리가 납니다. 그 세월을 참고 산 저에게 이제는 앞으로 아이와 행복하게 살라고 해주고 싶어요. 엄마 마지막 소원이 저 행복하게 마음고생 안 하고 사는 거였는데 아마 그 말 지킬 수 있겠죠? 앞으로 싱글맘의 삶을 응원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사연은 마치겠습니다.